미국이 사실 제일 잘하는 건 금융업, 법률, 방위산업, 그리고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산업.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들을 내가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중개업자 네트워크 없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건 전 너무나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갖고 스테이블 코인 내면 아무도 안 받는데 그걸 왜 사죠? 그 사는 사람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가 뭐 하려고 사죠? 코인 거래하려고 사죠. 인터넷도 깔려있지도 않은데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자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논쟁에서 절대로 중요한 거는 한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프로TV가 준비한 미래금융을 말하다 더 파이낸스 준비했습니다. 미래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래도 잘 모르겠고 금융도 잘 모르겠고 한데 미래금융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파이낸스는 진짜 어려운 개념을 진짜 어렵게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쉬운 얘기만 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해설을 도와주실 유재수 박사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모신 이종섭 박사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권순우 본부장님을 디펜스하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대 경영학과의 이종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준비했던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그러는데 뭐 달러하고 연동된 코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거는 딴 데 가서 봐도 돼요. 우리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금융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더 들어가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토큰화한 것.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의 토큰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토큰화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토큰의 형태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토큰화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는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유통망에 대한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제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 예. 사실 암호화폐라는 걸 이용해서 중앙 관리자가 없는데도 우리끼리 한번 잘 관리해 보자라고 만든 어떤 돈의 인터넷 그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은 대부분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아니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키사라고 해서 인터넷진흥원이 얘기하고 그거는 있는 우리가 모르는 블록체인.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유명한 블록체인. 그렇죠. 예. 중앙 관리자가 있고 허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안에 무엇을 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허가받은 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금 닫혀져 있는 시스템. 퍼블릭 블록체인은 열려서 관리하는 시스템,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열어서 참여자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들어와서 열심히 관리해야지 누구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것만큼 잘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열심히 관리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거죠. 사실상 사용자 편의성. 뭐 아주머님이 딱 봤을 때 뭐 테더나 뭐 서클 갖고 왔는데 떡볶이 줄 수가 없죠. 뭐 처음 보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미 청계천 정도에서는 뭐 그 러시아 상인들이 이 테더 같은 거 갖고 와갖고서는 뭐 이렇게 거래도 하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달러 시장이 약간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다가 약간 표면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익숙하니까 쓰는 거고 그래서 아주 일부분에서는 실제로 실물 거래는 좀 되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그러면 코인하고 다른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그 비트코인도 보면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만든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코인 시장에서 그 들쭉날쭉한 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가치가 안정돼 있는 코인이 이름하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박 사장님,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요소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를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 일련 번호를 보낸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코인 토큰 중에 돈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이게 뭐냐 하면은 돈의 토큰화라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돈이라 치자였어.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돈은 돈이야. 현실에 존재하는 돈. 진짜 돈. 어떻게 보면은 그중에서 달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하는 어떤 금융 자산을 어디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싶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돈의 인터넷에서 주고받고 싶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치환하는 게 돈의 토큰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실에 가지고 있는 돈들이 우리가 첨부 파일처럼 서로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로 인터넷이나 핸드폰만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형식이 된다라고 해보세요. 과연 이걸 주고받고만 끝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젠 달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주식, 국채 요즘에 많이 사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ETF로 많이 사죠. 테슬라, 엔비디아 그냥 개별 주식도 살 수 있으면 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간접 구매 형태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통 금융망을 통해서 그렇죠? 증권사가 중간에 도매를 해주고 그것을 소매로 다시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 채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있는 식별 번호, 일련 번호 아니겠어요? 우리 뭐 ISIN, QCB라고 하는 자료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자료를 제가 권 기자님한테 전송을 하면 권 기자님 저한테 뭐만 주면은 제가 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어요. 돈을 줘야죠. 돈만 주면. 그럼 그렇게 저한테 전송할 수 있는 돈도 그런 형태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제 먼저 판을 까는 거예요. 서로가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디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깔리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 돈만 서로 마치 통인시장에 있는 떡볶이를 서로 주고받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력적인 금융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 채권. 지금까지 우리에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권한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도매를 하고 있는 중간 결제자들 없이도 발행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구매가 가능한 일종의 금융이 플랫폼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지금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 거래의 길이 생겼다. 뭐 인프라가 그런 생긴 거죠. 인프가 생겼다.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인터넷을 깐다 그러는 거는 그 전선을 까는 걸 얘기해요. 그죠. 너무 또 이제 하드웨어 케이블 까는 거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금융의 망을 만든다, 인터넷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망이라는 것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 중앙에 뭐 누가 이제 거기서 뭐 수수료 띄고 이런 애들 없이 공공으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라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인들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할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고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나마 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게 그들만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코인파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돈과 딱 일치하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코인파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다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럼 그냥 돈을 쓰면 되지 않나? 1번 돈을 쓰면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거 있었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 그러면 돈을 원래 관리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한국은행이 하는 것과 그리고 돈 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5억 원만 있으면은 돈 찍어준대, 10억 원만 있으면 돈 찍어준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 설명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CBDC, 스테이블 코인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폐의 가장 중요한 중앙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독특한 유니크하다라고 하죠. 그 번호의 유니크함을 관리해주는 그 번호를 결과적으로 디지털의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들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잖아요. 예. 사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서로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그렇죠. 둘 그쵸?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그러면은 거죠. 어차피 가장 중요한 일련 번호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 함수라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디지털의 형태로 변환된 그 자료가 어디에서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유통되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서로 한 페이지에 있는 게 같은 동일선상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송금이 일어나는 거 아까 이메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 권 기자님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첨부 파일로 암호화된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와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익스체인지를 보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역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제 자료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잘 관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자료를 주고받은 인터넷 장부가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장부를 어떤 사람이 인트라넷 관리하듯이 중앙관리자가 허가받은 사람들이 이메일 쓸 수 있게끔 관리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 아까 얘기한 일련 번호를 디지털의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허가형 블록체인 안에서 허가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CBDC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 다 이 이메일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열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비허가형으로 열어서 관리하게 되면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돈의 인터넷의 형식이 되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돈의 인트라넷의 형식이 되는 게 CBDC라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가장 쉬울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이 둘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뭐일 것 같습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돈을 자료의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장하고 싶은 확장성에 아마 방점을 두고 이러한 전략을 세울 거예요. 예. 만약에 미국도 달러, 지금까지는 달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은행권을 통해서만 유통을 해왔었는데 만약에 달러라는 것을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게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면 거기에 지갑 주소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 함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돈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난 안전하게 우리 국내 안에서 허가받은 사람들 안에서만 인트라넷 관리하듯이 거기에서만 자료를 주고받고 문제가 생기면 중앙관리자가 뭐 어떻게 안정성이 훼손되는 네트워크가 나갔다, 아우티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수리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CBDC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선택은 뭐였죠? 스테이블 돈의 인터넷에서 달러라고 하는 것을 첨부 자료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확장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트레이드 오프, 비교 우위에서 확장성에다가 방점을 두고 자기네들의 어떤 디지털 화폐 전략을 세웠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들게 되면 이슬람 국가에는 은행이 있습니까? 수쿡이라고 하죠. 수쿡. 예, 예. 이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는 어때요? 은행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체결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는요. 우리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곁에 있지만 사실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달러를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쓰고 지금 싶겠습니까? 이제 교수님 설명하고 조금 부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돈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CBDC는 돈이에요. 우리가 개념 생각하는 중앙은행권 딱 그러면 이거는 뭐 1,000원짜리다. 그럼 그냥 1,000원짜리예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000원을 표방하지만 가격이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디지털 화폐지만 1,000원이면 여전히 1,000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화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일성이라고 하는 게 그 보장이 돼 있으면 그걸 화폐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고 가치 측정에 뭐 단위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거는 자기가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가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항상 변할 수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금이나 또 CBDC로다가 이게 CBDC 얼마다.
CBDC로다가 얼마다 또 현금으로다 얼마다 그건 그냥 여전히 그런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실질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명목 가치가 달라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논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냐 돈이 아니냐가 여기서도 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를 어느 관점으로 보냐고 누군가가 여쭤보시면은 저는 약간 발행과 발권의 문제보다는 유통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CBDC 당연히 누가 어떻게 보면은 서클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회사 어떻게 1 USDC를 만들어낼까요? 얘네들 돈을 없던 거를 찍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중앙은행이 돈을 받고 발행해 놓았던 그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이 담보 자산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주는. 그래서 전환한 후에 유통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건데요. CBDC는 어떻게 보면 발행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유통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그것이 취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징이 만약에 프라이빗 체인을 보통 취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허가형이니까 결국에는 발행을 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의 방점이 있는 안정성이 있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발행을 디지털 형태로 했건 한국은행이 아니면 지폐 형태로 했건 간에 블록체인에서 용처는 무엇일지언정 비트코인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 토큰화된 금융상품을 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거기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통을 거기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러를 이더리움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클에 있는 사람이 용처는 무엇이건 간에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을 맞닥뜨렸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를 토큰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거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1달러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쓰실 수 있게 제가 이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암호화 토큰화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서클이 갖고 있는 이 1달러와 이 토큰의 형태로 표현된 이 자료는 이제 1대1로 연동이 되는데요. 서클이 이것을 추후에 담보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에서 이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권부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준 게 하나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걸 과연 금융기관이 은행 정도에다가 허용할 거냐 아니면 또 한 5억 뭐 이렇게 그 일반 회사도 허용할 거냐 이런 논의가 많은데 마치 저는 이 논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은행만 허용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스테이블 코인처럼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역시 미국의 아까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뭐 이제 제가 1달러를 받아가지고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이걸 갖다가 미국의 뭐 뉴욕 은행에다가 딱 신뢰가 있는 데다 맡겼다. 그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다 국내 은행도 조금 그런 데다 맡겼다. 그러면 마치 그것도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항상 파산 위험이 존재하고 미국은 SVB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미국 파산 위험이 존재하고 만약에 파산하면 또 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예금한 애들은 25만 불밖에 한도 보장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돈이 1대1로 패깅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항상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름을 정말 잘 짓긴 했는데 옛날에 경험상 그 패스트 트랙이라서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데 보면 항상 패스트 트랙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스테이블 코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정확하게 알고 이거에 대한 왜 용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급 결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라고 얘기를 하면 업비트 시장의 원화 시장은 굉장히 커요. 10조 정도 되고 거의 이 전 세계의 코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싶지만 막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렇지만 외국 돈 갖고 달러로 가지고 테더나 이런 걸로다가 할 수 있는 외국인 그 시장은 존재해요. 근데 그거 시장 규모 5천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그쪽은 안 가고 원화 마켓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화 마켓을 가려면
돈이 자기가 한국 돈 갖고 달러 갖고 와서 여기서 은행 계좌 해갖고 다 계좌하고 K뱅크 뭐 이렇게 다 열고 가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계좌를 받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인 시장에 이 그 뭐랄까 그 투자를 뭐 이렇게 활성화 좀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다가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뭐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뭐 K-드라마가 좋으니까 K-드라마에 뭐 그 보기 위해서 그 뭐 TV 이런 데 접속했더니 뭐 원화 넣고 뭐 이렇게 신원 인증하고 하는 KYC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의 피앗 머니, 명목 화폐를 왜 필요로 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달러 어떻게 사십니까? 달러 은행 가서 사시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사고 싶으신 달러를 준비하죠? 사놔야죠. 도매로 사놓고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여기 수수료를 많이 받아갖고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저랑 달러 거래를 하셨을 때 제가 팔았다라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장부에 적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체결이 파이널티라고 하는데 최종 승인이 될 때까지 뭐 하루가 걸린다든가 이틀이 걸린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이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교환, 어떤 체결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즉시 된다. 돈의 그렇죠? 머니의 벨로시티라고 하는 돈의 속도가 무한히 빨라집니다.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사실 준비한 지금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캠브리지 디지털 머니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각종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더 중요하게는 여기 보이시면 보이세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USDC가 얼만큼 우리 턴오버라고 하는데 손을 바꾸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벨로시티가 그 교환이 얼마나 그렇죠. 총 발행량 중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에 매달간의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다 얼마 나오는 걸로 보이세요? 뭐 최근 한 20일 좌측이 이제 그 벨로시티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좌측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20일 정도죠. 제가 일부러 뭐 하나 또 갖고 왔냐면 이게 프레드라고 하는 데서 연준 사이트 거기서 하는 우리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US 달러 M2 광의 어떤 통화 같은 개념의 벨로시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선 속도가 얼마예요? 1.386 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금 돈이 서로 손을 바꾸는 스피드가 현실 세계에서 돈을 바꾸는 스피드의 20일 나누기 1.4.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이게 단순히 돈이 빨라지는 건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계속 교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입장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 빨라진다라는 개념이 그 거래를 하면 돈이 빨라지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러면 빨라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물건도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까 이메일처럼 첨부 파일로 전송을 하게 되고 모두가 승인해 버리면은 그거 정말 소유권이 넘어갔네라고 해서 4, 5분이면은 승인이 나게끔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보통 현실 세계에서 주식이나 채권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체결 기록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즉각 체결이라고 하는 즉시 체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블록체인으로 오게 되면 사실 굉장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자꾸 우리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이 그다음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국의 증권사건, 국내의 증권사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돈을 빌릴 때 사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요. 왜?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은 되게 담보로 쓸 수 있는 국채 같은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잘 이용하면 돈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해주면 훨씬 싼 이자율로 빌릴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증권사인데 국채 하나를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여신기관한테 담보로 맡겨요. 담보가 확인되고 나면 담보가 만약에 $100짜리였는데 제가 돈을 빌리겠다 했더니 담보가 $100니까 90불까지 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90불을 빌려줬을 때 제가 그냥 가가지고 90불 빌려주세요 했을 때보다는 담보를 잡고 계시니까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담보 팔면 90불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싸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돈 빌릴 때 이 돈을 빌리는 기간을 우리가 만기라고 하잖아요.
최소 만기를 얼마로 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콜 시장에서는 뭐 하루 이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뭘 맡긴 게 확인된 다음에 돈을 내주는 거죠. 담보. 네. 네, 네. 이 체결이 즉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최소 만기를 하루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담보가 넘어갔다는 거 확인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돈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급전을 빌렸을 때 불필요하게 3시간만 필요하더라도 하루 이상을 빌려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아까 우리 돈의 속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돈의 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이 채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 자료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식별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토큰을 암호화해서 자료로 만든 다음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에서 권 기자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요. 그러면은 담보로 확보하셨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 걸린다 그랬죠? 뭐 길어야 10분?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지어 그런 연구도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최근에 연준이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니까 이거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속됐다고요. 그러면서 그 연준에서 그 보고서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그 코인의 이 그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거를 간과했다. 근데 사실상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M2 같은 거는 저렇게 굉장히 뭐 통화 유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실물 경제하고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라고 하는 이 크립토 시장하고 전통 금융 시장이 융합이 자꾸 되면서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이 그 거래가 자꾸 일어나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그 연준의 통계도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유통 속도는 훨씬 빨라져 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기존의 피아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쓰는 화폐의 지급 결제 기간이라는 거, 예를 들어 주식은 3일 이게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술이 짧게 안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기술보다는 시스템, 그렇죠. 구조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페이먼트 앤 vs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결과 그 실제로 그 교환은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 그 크립토 시장에서는 T 플러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T 플러스 1 뭐 T 플러스 2 뭐 이러는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T 플러스 0이죠. 그냥 즉시죠, 즉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블록체인 상으로다가 다 확인이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기능을 쓰면 더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현재의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도 그 글로벌 그 송금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송금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환차손 같은 이런 환율 위험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은 씨는 돈을 못 보냅니다. 예. 그래서 FUI에 100%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기존 국제 송금 시장이 굉장히 전통 금융 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체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뭐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이 크립토 시장은 그런 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블록체인으로다가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현재의 그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좀 낙후되고, 그다음에 약간 고리따분한 옛날 방식들이 이 새로운 이 블록체인으로다가 위협을 받고 스스로 변할 수가 없으면 시장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이거를 위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소비자 효용성 측면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사는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는 아주 끝단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물건을 떼와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제공해 주는 거에서 부가적으로 위험을 취해야 된다면 그 위험 보상이 우리가 사고 있는 이 달러의 가격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 안 해보는데, 보통 은행이 아까 은행 가서 사면 되죠라고 말씀하셨을 때, 은행은 해외에 있는 은행과 도매로 구입을 먼저 해오고요. 가지고 있는 재고 관리되고 있는 것 안에서 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제 소매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본인이 원치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거래 행위를 일으켜주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체결되지 않고 기록에 남기는데, 예컨대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1 환율 이렇게 팔았을 때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하루 동안 제가 파는 시점과 체결이 기록되는 시점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지면서 달러를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되게 제가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싼 가격으로 드리지 않고 뭐를 대신 부과해서 파냐면요.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가 취하는 FX, 환율 변동성의 그 위험 보상만큼을 제가 달러를 팔았을 때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인건비도 드시겠죠. 그렇죠. 다양한 더 많은 비용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돈이 교환하는 것이 즉시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재고 관리를 하는데 체결을 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취해야 되는 FX 변동성에 대한 위험 보상을 가격에다가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 돼요. 만약에 제가 특히나 많은 경쟁자와 함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경쟁적인 은행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겠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려고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사실 이건 꼭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는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 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된다라는 것의 유용성, 지급 결제의 어떤 기간이 짧아지고 거기에 대한 뭐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의 장점은 거기에 대한 기간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럼 거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돈이라는 거는 항상 지급 결제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대부분 내가 물건 사고 돈 보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돈 보내는 거, 지급 결제 이 정도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꼭 금융이라는 게 지급 결제와 송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먼저 박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지급결제 송금 말고 뭐 더 좀 신경을 써요. 왜 이창용 총재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며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한 저널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 보고 이거에 대한 그 찬반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정신학자가 만든 그 심리 테스트 중에 러르샤흐 잉크 반점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이게 잉크 반점을 이렇게 접었다가 종이에 반쯤 접었다 이렇게 딱 피면 이렇게 나비같이 생긴 어떤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형상을 보고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이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본질적 정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본질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은 무슨 정의로 돈이라고 하냐? 그러면 기능적인 정의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역할을 한 거는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조개 껍데기도 그 당시에는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 거지 뭐 귀금속이다 뭐 아니다 금리도 다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세 가지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그 지급수단.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지급한다. 두 번째는 요거는 뭐 200원이다 300원이다고 하는 가치 측정의 수단. 그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 가치 저장의 수단.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참여하는 전통적인 사람들의 그 길목, 그걸 갖다가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온램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그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 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램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반 전통 시장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첫째를 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일관성. 예를 들자면은 그 국민은행에서 준 1,000원짜리하고 신한은행에서 준 1,000원짜리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첫째 뭐가 다르냐?
스테이블 코인끼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 1,000원인데 실제로 돈을 바꿀 때는 이 발행한 회사의 그 준비금에 따라서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첫 번째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테더가 1달러고 서클도 1달러인데 이 가격이 항상 서로 그러면 서로 이게 그 호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펑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격이 달라요. 항상 어느 시점에서 얘는 1달러고 어떤 얘는 0.99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위기 상황으로 되게 많이 달라요. 옛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서클이 마침 거기다 33억 불을 예치해 놓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5조 원. 예. 그러니까 갑자기 8%. 예. 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사람들이 서클을 집어던지고 다 테더로 옮겨 탔거든요. 그러니까 서클은 그때 0.8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항상 문제가 돼.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테더라고 하는 애도 뭐 솔라나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이더리움을 갖다가 거기서 거래하는데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뭐서 NFT나 뭐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가 혼잡하다. 그러면 교통료, 소위 말해 가스비라고 하는 게 왕창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테더에 있는 그게 갑자기 수수료가 많이 되니까 거기서도 디스카운트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이 그렇게 없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를 하나를 주장하는 거고. 봐요. 그러니까 CBDC 되게 하자니까. 그 CBDC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교수님 아까 말씀 그쵸 주세요. 그 우리 서클이 그 디패깅 밀렸을 때 얘기하는데 전체 담보 자산의 8%가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였었는데 실제 아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정보가 항상 실시간 공개됐으면 이성적인 투자자면은 어디까지 밀리고 더 내려가면 샀을까요? 8%면 8%겠죠. 92센트. 네. 그죠? 근데 실제는 한 88센트까지 밀렸죠. 밀렸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거예요. 내 돈을 맡겨놓은 이 서클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내가 필요할 때 환급할 것을 정말 얼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좋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담보자산을 어떤 형식의 담보자산을 언제나 유동화될 수 있는 담보자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관리 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경쟁력이 나올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도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야 되고 1원이야 돼 라고 믿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자산이 얼만큼 유동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가가 스테이블 코인 원업인지 스테이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있는 돈의 유통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통을 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담보 자산을 관리하게끔 유도할까? 그리고 어떤 담보 자산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규제를 할까라는 그 부분이 저는 스마트해져야 되는 스마트 규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함부로 그냥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호도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예컨대 100%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라고 해봐요. 수익이 안 나죠. 수익이 안 나면은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어디다가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빅 플랫폼이라면 아마 그 정도의 이자 수익은 안 나오더라도 돈의 스피드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품을 수 있는 그죠? 또 다른 사용자들,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비즈니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1863년, 64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주법은행만 있었었는데 이제 그걸 연방은행 그 연방시중은행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국립은행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가치를 보장하는 1달러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주법은행에 의한 그 은행들이 전부 다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근데 그 주법은행들이 그 주법에서도 이 자기가 은행권을 발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 뭐 1달러짜리 발행할 때도 이 그 준비금 이거를 갖다가 혹시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자산을 갖다가 제대로 쌓게 돼 있었는데 그걸 잘 안 지켰어. 그래서 이제 멀리 뭐 이렇게 사람들 멀리 안 없는 데다가 해서 은행을 만들고 거기서 그걸 갖다가 유통을 있다고 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와일드캣 뱅크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 은행 같은 데서도 그렇고 상점에서 책이 하나 있었어. 그러면 누가 하나 갖고 와서 1달러짜리에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은행을 보고 아 이거 디스카운트 16% 이거 너 1달러인데 1달러 아니야. 너 이거 95센트야. 5% 할인. 그래서 디스카운트 하고 하는데 그런 책조차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발행을 하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유통이 되겠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퓨처 파이낸스가 아니라 과거 금융을 디지털화한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스마트하게 하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현재의 그 전통 금융의 고리타분한 거는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는 맞는데 이 저기 뭐야 스테이블 코인 논쟁에서 절대로 중요한 거는 하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국은행이 그 CBDC를 발행하려고 은행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미 돈도 많이 써서 실험 그 테스트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CBDC는 안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그 화폐가 디지털화 되면서 현금 사용량은 줄어들고 그 현금 사용량의 일부를 CBDC라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저희가 카드 쓰고 결제망 보면 그 신용카드망인 벤망도 있지만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결제망도 있잖아요. 금융결제망에서 그래갖고 보면 직불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그 저기 뭐야 필요에 의해서 각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효용성으로 따지면은 그 벤망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망이거든요. 카드 공동망은 비싸죠. 근데 사실상 더 경제적으로 좋은 그 금융결제망의 직불카드 사람들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나 아니면 사용자 편의성. 아유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 카드 포인트 받으려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한국은행이 하는 그 CBDC도 여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적 설계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뭔가 이 그 의미가 있는 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결국엔 아까 제가 계속 디지털 형태로 화폐를 바꾼 것까지 똑같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표준화되어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유통망에다가 유통을 시키고 CBDC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죠. 그럼 확장성을 통한 혁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백스톱, 유동성 백스톱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이게 보안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사업자들 똑같잖아요. 담보자산이 충분한데도 유동성이 없어서 만약에 환급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하죠? 보통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RP 돌려야죠. 그렇죠. 근데 담보 맡기고 돈 땡기고. 이 세상은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긴급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하느니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원의 형태 또한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호환 가능한 형태의 어떤 CBDC 형태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걸 홀세일 CBDC라고 해서 기관 간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누가 어떤 상태에서 안전하게 유통을 시켜도 되는지, 유통을 시킬 수 없게끔 신용에 대한 위기사항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도와줘야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의 형태를 하느니 가지고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지킴이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솔직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게 저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혁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자 장사를 디지털 형태로만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주식을 직접 못 사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에는 파괴적인 혁신이 금융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이제 다음 넘어갈 때 네. 누가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서 5억 원, 뭐 자본금 5억 원, 자본금 10억 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를 잘 관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야 그거를 꼭 코인으로 해가지고 얘가 담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이라는 형식은 어차피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아서 내가 뭐 이거를 어음을 끊든 뭐 아니면 깡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얘도 화폐처럼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비용은 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에게 돈을 상환해야 되는 책임, 법적인 책임을 물리면서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기다 그 담보를 얘가 잘 관리하게끔 해놓고서 알아서 평가를 해라. 그렇게 하고서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법적 책임은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5억 원, 10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5억 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럼 저는 제가 유사수신업자라면 얼마든지 5억 원 내고 유사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막 땡겨가지고 담보 있어라고 해서 뻥치고 어차피 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그러니까 규제당국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참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지금 이제 나눠보시죠. 우리 네.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거에 전단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누가 뭐 5억이다 은행만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 근데 발행할 사람은 많은데 도대체 용처는 뭐냐? 이게 그 용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저는 드냐면 코인 사는데 쓴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인터넷도 깔려 있지도 않은데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자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럼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봅시다. 한국의 지금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외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서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상장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상장이 돼 있죠? 도대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갖고 스테이블 코인 내면 아무도 안 받는데 그걸 왜 사죠? 그 사는 사람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가 뭐 하려고 사죠? 코인 거래하려고 사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하는 게 아니고 네. 해외 바이낸스 같은 거 할 때.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원화로다가 돈 놓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고 막 투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왜 해외 가죠? 해외를 왜 가냐면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되는 파생 거래를 허용해 주거든요. 레버리지 고이용 거래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 그러면 변동성에 따블따블. 변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딱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테더의 수요의 90%가 해외 가상자산의 고위험 투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행을 했어. 그러면 그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싱가포르에서 뭐 싱가포르 달러랑 거래가 되든지 아니면 테더랑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교환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지 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구하죠? 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K-드라마, 그 다음에 K-푸드는 필요 없죠. 왜냐면 K-푸드는 거기에 수출했기 때문에 K-드라마,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로 보면 되는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BTS, 이런 그 기고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이 그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코인 시장, 코인 거래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화로다가 아까 같이 그렇게 뭐 은행 계좌 열고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외화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이쪽에 그 한국 시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열어주지 않은데
그러면 1차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인터넷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고귀한 정보나 교환하려고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소리바다에서 음악도 다운받고 뭐 이렇게 다른 동영상도 다운받고 이러려고 해서 확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발행한다, 누가 얼마 한다, 그리고 얘 할 거냐, 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리 가갖고 거기 가서 상장이 되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려면 뭔가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킬러 콘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화를 해서 이걸 쓰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럼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내가 돈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부동산 요새 뭐 이런 것처럼 뭐 야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겠어. 혹은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은 대출해주지 말아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돼요. 이런 식의 정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오늘부터 지역 화폐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아트 머니를 받아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하고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은 각 은행을 상대로 한 은행이 그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한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 준비금을 양을 조절하면서 시중에서 은행 돈을 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금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권본부장이 1,000만 원을 대출 받아갖고 국민은행에서 한 200만 원 빼갖고 다시 또 뭐 쓰면 이 200만 원이 또 다른 은행에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걸 소위 말해 통화승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사실상 이런 그 통화승수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든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승수가 대략 이게 그 통계적으로다가 이게 대략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3이다 4다 이 대략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클이나 테더 같은 경우도 얘들도 돈을 받아갖고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디다 예금하잖아요. 훌륭한 은행에다가 공신력에다가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은행으로 가긴 가요. 이게 아주 안 가는 건 아닌데 승수 효과가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이 디지털 금융을 사회적으로 수용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이 사실 제일 잘하는 건 금융업, 법률, 방위산업 그리고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사업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친구들 제조업은 이제 무너져 있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주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서학개미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들을 내가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중개업자 네트워크 없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건 그건 너무나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아까 우리 서클 담보자산 중에 8%가 문제가 생기니까 92센트인데 거버넌스 리스크까지 88센트까지 밀려라고 했죠. 만약에 그 일이 미국한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본이제 그 시절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만약에 갚을 돈 금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힘으로. 돈 찍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찍어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어웨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희석된 효과가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통용된다라는 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표현한 USDC의 파워는 담보자산의 투명성에서 나오는 거고 미국 정부가 내 거 그대로 써라고 하는 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신인도
미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미래라는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얼만큼 이 명목화폐 시스템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현금과 미래의 돈, 현금과 채권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현금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이 중앙은행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사실은 화폐 가치 안정성은 두 쪽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과 목적 함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측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혁신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 원화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원화를 그들의 지갑에 한번 넣어줬더니 그것을 통해서 마치 거기다 영업점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어떤 예금자가 생기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우리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의 아웃바운드가 결국에는 이 유통의 기술을 통해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누구한테 맡기고 아무나 하게 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선별해야지만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도드라지게끔 시장이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시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저는 중앙은행도 이제는 그냥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온체인상에 내가 돌아가는 돈의 흐름과 발행의 행위와 그것들이 담보자산에 준하는 것과 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맞춰주고 있는가. 사실 이거를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온체인상에서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걸 오라클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정보 인프라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담보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시그널도 공시도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인프라, 규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규제하고 누구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양질의 사업자들이 더 들어오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더 서로 배워나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준비를 해야 지금 새롭게 인프라를 통해서 저는 금융의 미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을 해왔던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글 말고 이 검색 엔진 있는 나라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그렇죠? 네이버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대만에 가도 라인 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ICT 기반에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강자야 강자.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의 국가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 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규제 당국도 본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진 사업자들을 쳐내고 양질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그리고 돈이 유통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온체인상에서 자금이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됐던 국회가 됐던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게 뭐 되면 좋아요. 그거 수수료 받고 이자 받으면 돈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온체인상에서 무슨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컨셉도 잡아야 되고 거기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아까 유 박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피아트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온체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매력을 가지고 원화를 한국이라는 국가를 어차피 국가가 원화로 표시되는 거니까 국가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통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더 수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더 파이낸스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AI도 있고 뭐 양자 컴퓨팅도 있고 많죠. 오늘 첫 시간만 하더라도 정말 내용이 넘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유재수 박사님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